인도네시아 파푸아에 사는 코로와이족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여러분을 꽤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그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나무 위의 집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때 여러분이 실제로 화면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은 외국에서 온 영화 촬영 제작진을 위해 특별하게 지어진 건축물일 뿐입니다. 코로와이족 사람들은 단지 그렇게 집을 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한 탑들을 건설하는 유례 없이 뛰어난 기술을 가진 건축가들입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오늘날 이 부족 공동체의 대부분이 정부에서 장려하고 지원하는 지상에 위치한 평범한 마을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토록 극단적인 형태를 띈 주택들이 가진 역사적 배경만큼은 매우 생생한 진짜 현실입니다. 울창하고 빽빽한 정글 바닥에서 무려 45m나 높은 곳에 있는 단 하나의 커다란 나무 기둥 위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집을 바라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보통의 10층짜리 건물보다도 훨씬 더 높은 아찔한 위치입니다. 그들은 집을 지을 때 어떠한 발판도 사용하지 않으며 안전을 위한 그물망도 전혀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오로지 나무와 밧줄, 그리고 숲의 생태에 대한 놀랍도록 깊고 심오한 이해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질문은 아마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묻는 것과 정확히 똑같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높이 집을 지었을까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코로와이족은 경쟁하는 다른 부족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에 머물기 위해서, 그리고 카쿠아라는 존재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집을 매우 높게 지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오랜 믿음의 체계 속에서 이 카쿠아는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나타나 갑작스럽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끔찍한 죽음을 초래하는 사악한 마녀들을 의미합니다. 45m 높이의 훌쩍 뛰어넘는 상공에서 산다는 것은 또한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모기들의 물림 없이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거주 방식을 통해서 말라리아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열병과 서서히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높이라는 것은 곧 생명을 지켜주는 약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에 대한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결코 높이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명 전체는 사고 야자나무라는 특별한 식물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 야자나무의 굵은 기둥에서 채취하는 녹말은 그들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식량 공급원입니다. 또한 그 나무십들은 집의 지붕을 덮는 훌륭한 재료가 되고 튼튼한 나무 껍질은 집의 바닥을 구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사고 야자나무가 마침내 수명을 다해 죽고 서서히 썩기 시작할 때 그것은 사고 굼벵이들이 자라나는 완벽한 보육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통통하고 하얀 딱정벌레 유충은 여러분이 맛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맛있는 식재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단백질이 매우 풍부할 뿐만 아니라 뜨거운 불 위에서 구워냈을 때 입안에서 그야말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크림 같은 환상적인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건축물과 매일 먹는 식단, 그리고 깊은 영적인 삶은 모두 이 동일하고 단일한 뿌리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당장 코로와이족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아찔한 나무 위의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지상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무 위의 집을 원하신다면, 숫자 1을 지상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신다면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 이 비디오 영상에 담긴 모든 흥미로운 콘텐츠는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들로부터 정성껏 수집되고 면밀하게 참고되어 제작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의 내용 중에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발견된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저희와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마치 외계와 같다고 묘사했던 아주 놀랍고도 낯선 어딘가로 여러분을 직접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물이 너무나도 희귀하고 부족해서 물 단 한 방울조차도 생존을 좌우하는 혹독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이 에티오피아 북동부에 살고 있는 아파르족을 방문하게 된다면 피마라고 알려진 그들의 엄격한 사회적 규범에 따라 그들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자신들의 귀한 물을 가장 먼저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여러분을 먹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여러분을 온전히 보호해야만 합니다. 이토록 깊고 심오한 환대는 해수면보다 약 125m나 더 낮은 곳에 위치한 다나킬 오목지라는 기이한 장소에서 지금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지대가 낮으며 지질학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무서운 장소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완전히 외계의 행성처럼 보입니다.
넌 불빛을 띠는 밝은 녹색과 노란색의 치명적인 산성 웅덩이들이 끊임없이 끓어오르며 거품을 내뿜고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서는 활발하게 타오르는 용암 호수들이 붉게 빛나고 있으며 무겁고 독한 유황의 냄새가 공기 중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환경은 너무나도 극단적이어서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조차도 잠재적인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 지역을 실제로 연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곳의 기온은 정기적으로 화씨 100도를 쉽게 돌파하며 화씨 122도를 훌쩍 넘어서서 치솟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독하고 치명적인 생존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아파르족 사람들은 증발해버린 물이 남기고 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고 귀중한 무언가를 수확함으로써 수세기 동안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번성해 왔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고 평평한 형태의 거대한 소금판들을 바닥에서 직접 추출해냅니다. 매일 남자들은 아잘라이라고 불리는 길게 늘어선 낙타 상단을 이끌고 뜨겁게 달아오른 소금 평야를 가로질러 수작업으로 귀한 소금을 채굴합니다. 그들은 채굴한 소금을 아몰레라고 불리는 완전히 동일한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정교하게 다듬은 다음 고산 지대에 위치한 큰 시장으로 그것들을 운반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아몰레 소금 덩어리들은 에티오피아에서 실제적이고 공식적인 화폐로 광범위하게 통용되었습니다. 아파르족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토록 믿을 수 없이 적대적이고 혹독한 풍경 속에서 자신들만의 돈을 스스로 주조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토록 가혹하고 무서운 환경 속에서 단 하룻밤을 지내야만 한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공포스럽고 두렵게 만들 것 같습니까? 살을 태우는 듯한 극심한 열기일까요? 아니면 살아 움직이는 뜨거운 용암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숨을 막히게 하는 유황 공기일까요? 저희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모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고 있으니 아래의 댓글창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들을 마음껏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해발 5,100m 높이의 페루 안데스 산맥을 힘겹게 오르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험준한 영구적인 인류 정착지에서 겪는 끔찍한 고통을 견뎌내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바로 황금 때문입니다. 높은 산 위에 위치한 라 링코나다의 대기 중에는 해수면에서 발견되는 산소량의 정확히 절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난다는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지독한 메스꺼움과 머리가 깨질 듯한 엄청난 두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고산병이라는 증상이 이곳에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영구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얼어붙은 듯 춥고 척박한 이 풍경의 깊은 바닥 아래에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거대하고 풍부한 금 매장지 중 하나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불을 추출해내기 위해 현지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카초로 시스템이라고 알려진 지독하게 가혹한 경제적 착취 모델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 그 어느 곳에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는 노동 계약들 중에서도 가장 무자비하고 잔인한 제도 중 하나로 널리 간주되고 있습니다. 카초로 시스템의 규칙 아래에서 광부는 단 한 푼의 급여나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무려 30일 동안 내내 어둡고 위험한 광산 터널 내부에서 일해야만 합니다. 그는 치명적인 유독 가스를 끊임없이 마셔야 하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끔찍한 붕괴의 위험에 온전히 무료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노동에 대한 유일한 보상은 30일 일이 되는 날, 오직 자신의 어깨가 물리적으로 짊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정제되지 않은 원석들을 직접 밖으로 끌어낼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을 큰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수도 있는 무거운 바위들을 짊어지고 걸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힘들게 가져온 짐을 온전히 가공 처리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광산의 주인이 언제나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매월 벌어지는 잔인한 복권 게임과도 같습니다. 라린코나다에 사는 여성들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끔찍한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오래된 미신은 여성이라는 존재가 광산 내부에 조금이라도 머물게 되면 소중한 금이 모두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거나 끔찍한 붕괴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은 어두운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파야케라스라고 불리는 이 여성들은 몹시 춥고 얼어붙은 험난한 상이슬계 바깥쪽에서 강제적으로 고된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뼈를 깎는 영하의 매서운 날씨 속에서 오직 맨손만을 사용하여 남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놓친 아주 작은 금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찾기 위해 버려진 수많은 폐석 더미들을 샅샅이 뒤져야만 합니다.
광부들이 따뜻하고 밝은 햇빛을 완전히 뒤로 하고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매우 매력적이고 기이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표면 위에서는 카톨릭 신앙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곧바로 오래된 고대의 무서운 신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군주로 알려진 LTO라는 존재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광산의 좁은 갱도 내부에서 노동자들은 작고 초라한 사당을 짓고 그곳에 순도 높은 독한 술과 담배, 그리고 코카잎을 정성스러운 선물로 바칩니다. 그들은 LTO에게 숨겨진 황금을 보여달라고 애원하며 무거운 산이 무너져 내려 자신들을 짓누르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빕니다. 남자들은 자비로운 신은 언제나 저 높고 맑은 구름 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어둡고 무서운 지하의 암흑을 지배하는 일은 오직 LTO에게 남겨져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이미아콘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략적으로 결코 얼지 않는 물이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것은 뼈가 시릴 정도로 깊고 혹독한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여전히 얼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근처의 따뜻한 온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하 96도를 기록하는 추위. 그것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날 화성의 표면에서 측정되는 온도보다도 훨씬 더 춥고 가혹한 온도입니다. 그토록 엄청난 온도에서는 여러분이 내쉬는 숨결 속에 담긴 작은 수분조차도 입 밖으로 미쳐 빠져나가기 전에 공중에서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고 맙니다. 단단하던 금속조차도 극도로 연약해져 부서지기 쉽습니다. 튼튼한 고무는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타고 있던 자동차의 시동을 무심코 꺼버린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두 번 다시는 그 엔진을 켜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7월이 되면 오이미아콘의 기온은 무려 86도를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한겨울에 영하 96도라는 살인적인 추위를 경험하는 완전히 똑같은 마을이 여름이 되면 진심으로 따뜻하고 포근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나는 엄청난 기온의 변화, 폭은 180도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상에 영구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들 중에서 그 어떤 곳도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기후의 범위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오이미아콘에 살고 있는 현지 사람들은 단지 한 가지의 극단적인 날씨만을 견뎌내며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년 끊임없이 완전히 정반대인 두 가지의 극단적인 환경을 번갈아가며 끈질기게 이겨내고 살아남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식단은 그들의 발 아래에 묻혀있는 영구 동토층이 만들어낸 아주 직접적이고 필연적인 산물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이 농사를 짓는 것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척박한 지역에 사는 야쿠트족 사람들은 비옥한 땅이 길러내는 농작물 대신 매서운 추위가 온전하게 보존해주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즐겨 먹는 요리는 스트로가니나라고 불리며, 이것은 보통 흰살 생선이나 오물과 같은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얼린 상태로 얇고 길쭉한 리본 모양으로 썰어낸 음식인데, 꽁꽁 언 생선 덩어리에서 직접 얇게 저며내어 소금과 후추에 콕 찍어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마치 달콤한 아이스크림처럼 사람들의 혀 위에서 아주 부드럽게 녹아내립니다. 잔인하고 지독한 추위는 결코 그들을 굴복시키고 패배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무서운 추위를 아름답고 훌륭한 요리 문화로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호주 남부의 광활한 오지에는 여름철의 뜨거운 태양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내리쬐어 마을의 역사 속 어느 시점에 모든 주민들이 모여 중대한 집단적 결정을 내렸던 아주 특별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그저 이 척박하고 뜨거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을 완전히 멈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쿠버 패디는 전 세계 오팔 공급량의 무려 80% 이상을 생산해내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오팔 채굴 중심지이자 수도입니다. 또한 이곳은 마을 전체 인구의 상당히 많은 비율이 습하고 어두운 동굴이 아니라 사암으로 이루어진 언덕의 비탈면을 직접 손으로 깎고 파내어 만든 더그아웃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주택에서, 즉 땅속에서 살아가는 지구상 유일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좁고 캄캄한 어둠으로 가득 찬 지하의 공간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전에 제가 그 오해 가득한 이미지를 즉시 바로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버 패디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사암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는 완벽한 천연의 단열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표면이 화씨 122도의 뜨거운 온도로 펄펄 끓어오를 때조차도 더그아웃 지붕 아래 집 안의 온도는 1년 내내 화씨 73도에서 77도 사이의 쾌적한 온도를 매우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곳에는 거추장스러운 에어컨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겨울철을 대비한 난방시설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든든한 지구의 땅 그 자체가 완벽한 기후 제어 시스템이자 훌륭한 온도 조절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지하 주택들 중 일부는 그 규모와 시설이 실로 경이로울 지경입니다. 높고 우아하게 솟은 아치형의 아름다운 사암 천장이 존재합니다. 시원하게 탁 트인 넓은 개방형의 거실 공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화려한 지하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차가운 땅이 알아서 완벽하고 이상적인 온도를 매우 자연스럽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값비싼 냉장 보관 시설이 전혀 필요 없는 훌륭한 와인 저장고도 존재합니다. 이 마을에는 지하에 세워진 호텔이 있고 지하에 마련된 성스러운 교회가 있으며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아름다운 지하 미술관까지도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가족이 더 넓은 생활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면 그들은 비싼 돈을 주고 외부의 건축업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터널 굴착 기계를 직접 대여하여 튼튼한 벽을 깎아내고 그 자리에 아주 새롭고 멋진 방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쿠버 패디를 지구상의 다른 어떤 평범한 곳들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주는 아주 특별한 세부 사항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이 가족을 위한 새로운 침실을 열심히 파내려가는 동안 단단한 벽 속에서 반짝이는 귀한 오파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을 확장하는 주택 개조 비용을 그들 스스로 온전하게 충당하고도 남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마을을 위한 멋진 골프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살아있는 푸른 잔디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포기의 풀잎도 자라지 않습니다. 넓은 페어웨이는 메마른 사막의 흙과 모래로 단단하게 채워져 있으며 모든 골퍼들은 티오프를 할 때 골프공 아래에 깔아두기 위해 인조 잔디로 만든 작고 네모난 조각을 자신들의 가방 속에 항상 챙겨서 다닙니다. 인도 북동부 메갈라야주에 위치한 마우스린람이라는 마을의 삶을 정의하는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은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의해 지구상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장소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우스린람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무려 12m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집니다. 이 수치를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자면 영국의 런던은 1년 동안 대략 0.6m의 강수량을 기록합니다. 마우스린람은 그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비를 맞이하는 셈입니다. 몬순 계절이 찾아오면 비는 그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바람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끊임없이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평범한 우산은 단 몇 초 만에 전혀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길을 건너기도 전에 우산은 완전히 뒤집히고 처참하게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린람에 거주하는 카시족 사람들은 훨씬 더 훌륭하고 실용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대나무와 말린 빗자루 풀을 정교하게 엮어서 크눕이라는 이름의 거북이 등딱지 모양을 한 커다란 비 가림막을 제작합니다. 이것은 머리 위로 쓰고 등과 어깨 전체를 넓게 덮는 형태여서 마치 이동식 지붕처럼 상체 전체를 완벽하게 보호해줍니다. 이 장비의 디자인은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되어 강풍이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부드럽게 비껴나가도록 돕습니다. 또한 손으로 직접 들고 있을 필요 없이 몸에 안정적으로 걸쳐지기 때문에 두 손을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묵묵히 모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시장으로 무거운 물건들을 편안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안전하게 비를 피하며 학교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비로부터 완벽하게 덮여 있으면서도 양손으로는 필요한 일들을 자유롭게 수행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그 어떤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기능적 디자인 중에서도 가장 우아하고 뛰어난 작품 중 하나로 꼽히지만 안타깝게도 메갈라야 지역 외부에서는 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매년 12m에 가까운 엄청난 폭우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마우스린람은 건기가 찾아올 때마다 심각한 물 부족 현상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12월이 되면 수도꼭지는 완전히 말라붙습니다. 강물의 수위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마을 공동체 전체가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 위해 매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지형 그 자체에 있습니다. 메갈라야의 언덕들은 매우 가파르고 바위가 많아서 수분을 흡수하거나 오랫동안 머금고 있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몬순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빗물은 땅속으로 깊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속도로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아주 멀리 아래쪽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의 평야지대로 곧장 빠져나가 버립니다. 물은 오직 넉 달 동안만 그곳에 풍부하게 존재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며 땅은 그 물을 거의 간직하지 못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축복받은 장소가 1년의 절반 동안은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살아 숨 쉬는 경이로운 뿌리다리들이 존재합니다. 이 지역에 오랜 세월 살아온 카시족과 자인티아족 사람들은 인도 고무나무의 튼튼한 뿌리를 여러 해에 걸쳐 아주 조심스럽게 유도하면 그것들이 강을 가로질러 자라나면서 한 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을 든든하게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천연 다리로 융합된다는 사실을 수백 년 전에 이미 발견했습니다. 이 놀라운 다리들 중 일부는 무려 5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어떤 것들은 30m 이상의 긴 길이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 다리들은 아무리 비를 맞아도 결코 썩지 않습니다. 강철처럼 녹이 슬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뿌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서로 단단하게 얽히면서 매년 조금씩 더욱 강하고 튼튼해질 뿐입니다. 그리스 중부에 넓게 펼쳐진 테살리아 평원 위로는 거대한 사암 기둥들이 우뚝 솟아 있으며 그중 일부는 높이가 400m를 훌쩍 넘기도 합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침식 작용에 의해 깎여나가며 형성된 것으로 평범한 자연의 바위라기보다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거대한 존재가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뻗고 있는 듯한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의 법칙과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찔한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는 수도원들이 존재합니다. 구름이 종종 발 아래로 지나갈 만큼 좁고 높은 표면 위에 예배당과 도서관, 그리고 주방과 아름다운 정원까지 모두 완벽하게 갖춘 온전한 기능을 하는 수도원들이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관광버스들이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6개의 거대한 주요 수도원들을 방문합니다. 그것들은 실로 장엄하고 웅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장소가 가진 이야기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주요 수도원들 아래쪽에 있는 가파른 암벽의 표면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완전히 놓치고 지나가는 매우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그마한 나무 발코니들입니다. 바위의 틈새에 억지로 끼워 넣어진 낡은 사다리들도 보입니다. 절벽의 중간쯤에 위치한 천연 동굴들은 겨우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지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나무와 밧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반도바스라고 불리는 은둔자들의 고독한 동굴로 꼭대기에 있는 수도원조차도 너무 붐비고 지나치게 안락하며 아래쪽의 세속적인 세계와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극도로 금욕적인 수도승들에 의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수도승들은 한 번에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이 좁은 반도바스로 깊이 은둔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며 오직 바람소리만이 깨뜨릴 수 있는 완벽한 침묵 속에서 존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동굴들 중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그 아찔한 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 단단한 바위에는 깎아 만든 계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걷기 좋은 오솔길이나 넓은 도로도 없었습니다. 수도원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커다란 밧줄 그물망 안에 들어간 채 수동으로 작동하는 윈치 장치를 이용해 절벽 위로 천천히 끌어올려지는 것뿐이었으며 사람들은 지상에서 수백 미터나 허공에 매달린 채 두려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품과 식량, 그리고 무거운 건축 자재들과 사람들까지 모두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아찔한 허공을 가로질러 올라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무서운 여정을 직접 경험했던 방문객들은 올라갈 때마다 수도승들에게 항상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밧줄은 도대체 얼마나 자주 교체합니까?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것이 끊어지도록 허락하실 때만 바꿉니다. 그러나 메터라는 단지 깊은 신앙과 놀라운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사적인 문화적 생존에 대한 위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그리스를 억압하고 지배했던 끔찍한 수백 년의 기간 동안 계곡과 마을 아래에서는 그리스의 아름다운 언어와 정교회 신앙, 그리고 그리스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이 조직적이고 잔인하게 탄압받았습니다. 절대 닿을 수 없고 결코 통제할 수 없었던 메터라의 수도원들은 그 암흑기에 아주 놀랍고도 비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비밀스러운 학교가 되었습니다. 단단한 수도원의 벽돌 안에 안전하게 숨겨진 채로 그리스의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로 읽고 쓰는 법을 배웠으며 자신들의 긍지 높은 역사를 익히고 소중한 신앙을 자유롭게 실천했습니다. 메테오라를 그저 미친 짓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접근. 불가능성이야말로 사실은 그리스라는 하나의 온전한 문명을 온전히 살아남게 만든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이 특별한 목록에 두 번이나 등장하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과 가치가 있습니다. 랄리벨라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을 위대한 고고학적 기적으로 기억합니다. 11개의 교회들은 평범하게 돌던 거리를 쌓아 올려 만든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고원에 살아 숨쉬는 단단한 안반을 아래쪽으로 직접 파고 들어가며 정교하게 조각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어진 지 무려 80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고 구조적으로도 완벽하게 안전하며 매일같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면적인 사진들이 결코 여러분에게 온전히 보여줄 수 없는 것은 그 거대한 성소들 사이를 직접 걸어서 이동할 때 느껴지는 생생한 감각입니다. 랄리벨라의 11개 교회들은 단단한 바위를 깎아서 만든 깊은 지하의 참호와 복잡한 터널망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통로들 중 일부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너비를 자랑하지만 어떤 곳은 오직 사람 한 명의 몸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극도로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비에테 가브리엘 루파엘과 비에테 메르코러스를 잇는 터널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암흑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한 줄기의 빛조차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양손으로 차가운 돌벽을 더듬어야만 합니다. 앞이나 뒤에 있는 사람조차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손끝의 촉각과 마음속의 믿음만을 의지한 채 앞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어두운 터널은 지옥을 통과하는 험난하고 두려운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마침내 반대편 교회의 눈부신 빛 속으로 빠져나올 때 여러분은 상징적으로 평화로운 천국에 무사히 도착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의 티그라이 지역에는 아부나 예마타 구라는 또 다른 놀라운 장소가 존재합니다. 이 교회는 땅 아래로 파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해발 2,500m 높이의 깎아지른 듯한 험준한 절벽의 단면에 수평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었으며 오직 밧줄이나 바위에 파놓은 손잡이 혹은 그 어떤 형태의 안전 장비도 전혀 없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암벽을 직접 기어 올라가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구간은 수백 미터 높이의 아찔한 허공 위에 놓인 아주 좁고 위태로운 바위턱을 목숨을 걸고 가로질러야만 합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신도들이 그 무서운 절벽을 오릅니다. 나이 드신 노인분들과 어린 아기를 등에 업은 강인한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차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기도 전부터 이 험난한 등반을 계속해온 어린아이들도 함께 오릅니다.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만 하고 그 신성한 공간은 절벽의 맨 아래쪽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위험한 과정을 온전히 맨발로 수행합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부나 예마타구의 헌신적인 사제들은 수백 년 동안 변함없이 똑같은 대답을 들려줍니다. 만약 당신의 믿음이 진실로 굳건하다면 신께서 당신을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추락한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속에 의심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적인 형태의 천체 망원경이 발명되기. 수백 년 전 반디아가라 절벽지대에 살고 있던 도곤족 사람들은 시리우스 항성계에 대한 매우 상세하고 정확한 지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맨눈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으며 서구의 현대 천문학에 의해서는 186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백색 외성인 시리우스 B의 존재까지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곤족 사람들의 일상적인 천재성은 그 먼 우주의 별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독특한 건축 양식과 모든 마을의 가장 중심에 영리하게 설계되어 세워진 단 하나의 특별한 건물에서 아주 선명하게 발견됩니다. 이 건물은 토구나라고 불리며 이것을 번역하면 말의 집이라는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토구나는 사방이 탁 트여 있는 개방형 쉼터로 마을의 남성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의 중요한 쟁점들을 의논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며 집단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것은 도곤족 사회의 의사당이자 법원이자 핵심적인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단 하나의 구조물 안에서 모두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가진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지붕에 숨겨져 있습니다. 토구나의 지붕은 수수줄기를 8겹으로 아주 두껍고 낮게 층층이 쌓아 올려 만들어집니다. 지붕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서 허리를 펴고 곧게 서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 자란 성인 남성은 건물 안에서 항상 얌전하게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의견 충돌로 인해 논쟁이 지나치게 격렬해지고 목소리가 거칠게 높아지며 누군가의 화가 폭발하게 될 때 분노한 남성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맞은편에 있는 상대를 위협적으로 마주하는 것이지만 낮게 설계된 지붕이 그를 즉시 멈췄습니다. 그는 일어서려다가 지붕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얌전히 주저앉아야만 합니다. 영리하게 설계된 건축물 그 자체가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차분함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도건족은 회의장의 천장 높이라는 물리적인 요소 안에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지혜를 직접적으로 짜넣은 셈입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곡물 창고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사회적 논리를 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곡물 창고가 완전히 분리되어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남성의 창고에는 메마른 건기 동안 온 가족을 배불리 먹여 살리는 공동의 중요한 식량인 곡물이 보관됩니다. 그러나 여성의 곡물 창고는 오직 그녀 혼자만의 온전한 공간입니다. 그곳에는 여성의 개인적인 물건들과 소중한 보석들, 그리고 교환을 위한 다양한 물품들과 꼼꼼하게 모아둔 귀한 저축금들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아무리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의 명시적이고 분명한 허락 없이는 그녀의 곡물 창고 내부를 절대로 들여다볼 수 없도록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인 은행이나 복잡한 법적 계약서 혹은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의 개인 곡물 창고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깊이 존중하는 확고한 사회적 규범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받는 완벽한 경제적 독립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말 그대로 세상의 진짜 끝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트리스탄 다쿠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의 거의 정확한 중간 지점인 넓은 남대서양 한가운데에 외롭게 떠있는 영국의 해외 영토입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들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심하게 고립된 외딴 군도입니다. 유의미한 인구가 거주하는 그나마 가장 가까운 육지는 과거 나폴레옹이 유배되었던 세인트 헬레나 섬이지만 그곳조차도 여전히 2,400km나 아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트리스탄 다쿠냐에는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을 날아서 들어가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섬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를 타는 것뿐이며 케이프타운에서 출발하는 험난한 여정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친 파도를 뚫고 편도로만 무려 꼬박 엿새가 걸립니다. 필수품을 실은 소중한 보급선은 1년에 단 몇 번만 아주 드물게 섬을 찾아옵니다. 만약 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응급 의료 상황이 발생한다면 환자는 그저 기약 없이 다음 배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 척박한 곳에 형성된 유일한 정착지인 일곱 바다의 에든버러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에는 현재 대략 250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주민들이 과거 처음 정착했던 단 15명의 선조들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에 트리스탄 다쿠냐의 유전자 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좁고 한정적입니다. 섬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섬에 존재하는 단 7개의 가족 성씨 중 하나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글래스 그린 헤이건, 라바렐로, 레페토 로저스 혹은 스웨인입니다. 여러분이 트리스탄 다쿠냐에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거의 100%의 확률로 누군가의 사촌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섬에서는 그 누구도 개인적인 땅을 단 한 뼘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단 1제곱미터의 사유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넓은 토지는 섬의 주민들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평등하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트리스탄 다쿠냐에서는 결코 개인적인 부동산을 돈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억만장자이든 평범한 어부이든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땅의 소유권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히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온 섬의 사람들은 감자밭의 날이라고 불리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공동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공동체의 거대한 감자밭은 마을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파종이나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 섬 전체의 모든 일상적인 업무가 완전히 중단됩니다. 건강한 신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거대한 트랙터에 다 함께 올라타 광활한 밭으로 나가 협동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예외나 열애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감자들은 섬의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 살릴 생명줄이므로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감자를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지독하게 고립된 이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험난한 자연을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정답은 치열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10곳의 놀라운 장소들, 10개의 위대한 공동체들,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마주하고 대답해야만 했던 단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10가지의 완전히 다른 훌륭한 대답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결코 친절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이 가혹한 세계에서 당신은 과연 어떻게 생존하시겠습니까? 코로와이족은 단 하나의 나무 위에서 그들만의 위대한 문명 전체를 건설했습니다. 아파르족은 외부인을 단 몇 시간 만에 무참히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지형을 위대한 제국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강력한 경제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링코나다의 광부들은 더 나은 미래의 기회를 움켜쥐기 위해 매달 자신들의 건강과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을 합니다. 메테오라의 수도승들은 400m의 낭떠러지 위에서 가느다란 밧줄에 자신들의 굳건한 신앙과 소중한 문화를 위태롭게 매달았습니다. 트리스탄 다쿠냐의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이 고립된 장소에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결코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도록 서로 다짐하고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집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더 편안하고 예측 가능하며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척박한 소금 평원이나 꽁꽁 얼어붙은 강, 혹은 깎아지른 절벽의 표면이나 거대한 공동의 감자밭을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개척해 온 이 영상 속의 놀라운 공동체들을 깊이 들여다볼 때 여러분은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무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한 자연의 무자비한 가혹함은 그들의 따뜻한 인간성을 결코 훼손하거나 감소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그것은 사람들의 결속력과 따뜻한 마음을 훨씬 더 밀도 있게 농축시켰습니다. 가혹한 환경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조건에서는 결코 요구되지 않았을 깊은 환대의 규칙과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적 시스템,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로운 형태의 아름다움을 그들 스스로 기꺼이 발전시키도록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중요한 진짜 질문은 그들이 이토록 극단적인 장소에서 도대체 어떻게 끈질기게 생존하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우리 자신의 세상을 이토록 지나치게 살기 쉬운 곳으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주 조용히 무의식 중에 잃어버리고 흘려보낸 소중한 가치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오늘 준비한 이 영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조금이나마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을 가장 크게 놀라게 한 장소는 이 10곳 중에서 과연 어디였는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기쁜 마음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귀중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여정을 즐겁게 시청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의미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최고의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